어딘가 수상하고 뜻밖의 가까운 SF 사용 설명서. 자, 우리 학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평소 SF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F에 관심을 가진 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뭔가 요즘 SF 소설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을 때도 SF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SF를 아예 좋아하지도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가까운 아동문학 평론가가 SF에 관한 예찬을 늘어놓으셔서 그래서 SF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동안에 가졌던 어떤 그런 편견을 깨고 SF 작품들을 이제 몇 작품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하고도 SF 작품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내가 SF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SF 작품들을 거의 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이 책에서 소개된 것 중에서 작품으로 본 건 거의 없고 영화로 본 것도 사실은 몇 편 안 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본인이 생각하는 SF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에도 나온 것처럼 약간은 이제 현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줌으로써 그런 재미와 또는 현실 도피처가 되어주는 게 가장 큰 SF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뭔가 책을 읽을 때 물론 뭐 여러 이유로 읽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려고 또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과 굉장히 좀 많이 밀접한 책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SF 같은 경우엔 조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 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을 줌으로써 조금 그런 다른 원래 하던 고민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게 SF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하경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때문에 SF를 사실 싫어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SF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 새로움, 저한테는 낯선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움이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말하면, 어, 그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뭐 너무 어렵지 않다는 전제에서 그런 가능성들, 그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특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SF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SF 를 이용하지만 그게 그 SF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로 이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문학 작품을 구현할 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새로운 영역을 갖고 한다는 것의 놀라움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뒤편에는 여러 SF 관련 책들에 대한 짧은 소개와 또는 줄거리 같은 추천이 나오는데 이 책 중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나 또는 읽어본 책이 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읽어본 책은 그 김초엽 작가의 온실 나오는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이 책에서 지구 끝의 온실이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이 책에서 보게 돼서 반가웠고요. 또 읽어보고 싶은 책은 어, 도서관에서 둘러보다 미키칠이라는 책의 표지를 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안 돼서 일단 보진 않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약간은 또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요?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SF를 거의 보지도 않고 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에서 본 책이 거의 없고 클라라와 태양 정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키 7 역시 원작을 못 봤고 영화 미키 17이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해서 개봉을 해서 그 미키 17이라는 영화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이 상황이고 어, 그 김추엽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거 이러고 돼 있었는데 김추엽 작가가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김추엽 작가의 다른 작품 정도를 읽어봐서 김추엽 작가의 작품을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SF가 뭐야? 과학을 기반한 음, 이야기. 그래서 이제 SF가 약자지 약자. 뭐야? 네. 사이언스 픽션 아니에요?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SF 하면 공상과학 소설 음,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꼭 공상과학 소설만 SF가 아니라 SF의 공상과학 소설이 그 일부인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말 자체가 선생님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음. 그 말 자체가 모순이야, 모순. 왜 사이언스 픽션이 모순이야? 과학은 음, 뭔가 사실적인 음, 거고, 음. 픽션은 허구, 허상의 그렇지. 말. 그 사실과 허구 이렇게 그 조합을 해놨으니 꼭 SF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그 성립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시는데 이 책에서 어쨌든 SF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적 배경이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작품들 이런 부분들인데 과학적 배경이나 설명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 SF가 다른 여러 가지 뭐 좀비, 공포 뭐 이런 것들과도 이제 만나서 다양한 유형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경이도 이제 이 현실 도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SF만의 독특한 재미는 우리를 현실 세계로부터 한 발짝 떼어놓게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져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생물학과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내용을 쓰다던가 등등 그 영역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현실 도피하면 안 좋게 얘기를 하거든, 부정적으로. 근데 오히려 하경이 같은 경우는 현실 도피를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이책도 현실 도피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도피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의 그 차이가 뭐야? 하경이 보기에. 현실 도피를 해서 음, 그 약간 기간의 차이 아닐까요? 현실 도피를 해서 어. 일정 조금 짧은 기간 동안 현실 도피를 하고 결국에 그 현실을 다시 마주한다면 현실 도피가 어떻게 보면 잠깐의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조금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면이 될 수 있지만 현실 도피만을 택하다 보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약 음. 그 하는 이유가 결국 현실 도피이거든. 그래서 이제 현실의 문제를 그냥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종교가 마약이다라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한단 말이야. 그것들이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종교에 매달려서 마약에 심취해서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빠져 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다.
라는 점에서 이제 현실 도피로서의 어떤 그런 마약, 종교 이런 것들을 비판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 도피의 유익함에 음,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하경이가 얘기했듯이 현실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음,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도피라는 말보다는 이 책에서는 쉼, 음, 전환.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라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데 A라는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A라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란 얘기. 그때 SF를 통해서 잠시 쉼을 줌으로써 다시 A라는 문제에 몰두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또 A라는 문제를 계속 골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SF에 가서 A라는 문제를 바라보던 내 뇌의 세팅을 리셋하는 거예요. SF를 바라보는 그 동안에 그 기존의 세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F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현실 도피가 도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긍정성?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때? 공감이 가? 아니면 억지스러워? 네, 저도 어. SF를 의 장점이 현실 도피라고 했지만 음, 그런 의미에서 SF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음. 그리고 늘 소설을 읽을 때는 현실에 기반된 이야기를 좋아해서 판타지도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만큼 되게 현실 기반의 소설들 같은 걸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찾았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100% 동감이 가진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33쪽에 이런 얘기 나와봐. 33쪽 마지막 문장에 현실 도피로 읽는 사람이 다 있다고? 맞아.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도 괜찮아. 같이 한번 도망가 볼까? 라고 해서 심지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현실 도피면 어떠냐? 어? 왜 꼭 독서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야 되냐? 음, 그냥 읽으면 되지. 어? 그냥 그 자체로 즐기는 거지. 왜 이게 꼭 우리는 쓸모, 유익성 이런 걸 찾는다는 거야. 그럴 필요 과연 있겠냐라는 거야. 이런 문제이기도. 그래서 원래 휴가를 떠나는 이유는 뭐야?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쉬려고 떠나는 거잖아. 근데 하긴 같은 사람은 우리 휴가를 잘 보내야 돼. 휴가답게 보내야 돼. 하면서 휴가에 가서 뭘 할까 막 열심히 뭐 한다는 거야? 계획을 막 빽빽하게 세운다는 거야. 어?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휴가, 휴가가 쉼.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늘 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스스로를 이렇게 놓고 있는 거야. 음, 그 뭐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어. 선생님도 그런 과였다가, 그래서 선생님 아내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번잡하게 뭘 하려고 그러는 얘기야.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 가만히 있기가 제일 힘들어, 막.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집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가 조금씩 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어? 뭔가 막 아깝고, 뭐 이런 마음들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 위에 교육의 결과야. 부지런히 살자, 근면하게 살자, 그다음에 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거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고,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 건가? 우리가 왜 그렇게 어, 부지런을 떠나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부지런함이 과연 미덕인가? 미덕인 건가? 음, 부지런함은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결국 지구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멈춰야 된다. 느리게, 느리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요즘 목소리를 더 내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그 얘기들은 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3, 4쪽 SF 문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현실 도피처의 기능도 있지만 어쩌면 현실 실험실로서의 SF 문학이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그 현실에서 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먼저 보여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 시키는. 그렇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과학자들도 결국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현재 있는 걸 연구할 필요 없는 거잖아. 새로운 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그럴 때 이 SF 문학, SF 작가들이 자기들이 상상을 미리 해주는 거지. 근데 SF 작가들은 그거를 상상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음, 이제 그거를 뭘로 만드는 게 현실. 현실로 만드는 그것들이 뭐 발명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SF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인원화시키고 증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뭘로 출발하냐면 가설로 출발해요. 가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과연 맞는지를 입증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설을 잘 세우는 것들이 중요한데 바로 그렇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어쩌면 현실 실험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SF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상상이 가능하고 거기 그거를 이제 구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저 이말리라는 그런 음, 핵이 있는데 그 해저 이말리를 통해서 잠수함이라던가 뭐 해저 도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우주 탐사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역시 뭐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옛날에 로봇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희곡 작가가 로봇이라는 말을 그 사용한 거잖아. 근데 음,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F라는 자체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기 때문에 과학을 잘 알아야, SF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이 책은 과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40쪽 네.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그 세상이 과학과 조금만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야. 과학적 요소를 넘어가면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장에서 더 설명할게. 이런 소설을 소프트 SF로 분류하고 과학적 정교함이 많이 담긴 소설을 하드 SF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이야.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과학을 몇 스푼 섞었냐에 따라서, 소프트 SF가 있고, 하드 SF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프트 SF는 쉽게 말하면, 사이언스 픽션에서 뭐가 더 이제 강조가 된 거야? 픽션. 픽션이 더 강조되고 사이언스 그 부분들은 살짝 편차는 음, 정도 위해서 이 하드 SF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전체 글의 비중에서도 상당히 크고 그런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소설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하드 SF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소설책 그 SF 소설책 안에도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소프트 SF부터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이라면 시작을 해서 하드 SF로 이제 더 발전을 해가면 뭐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 안에도 이제 소프트 SF, 하드 SF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것들 그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자 어, 넘어가서 사회서 쪽에 우리는 파워레인저 세대라고 이제 해서 이른바 마블 영화들 악용이 뭐 마블 영화도 좀 봤어? 아니면 아니, 안 봐? 쌤도 사실은 마블 영화도 거의 안 보거든. 남들 그 마블 영화 저기 하면 막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하던데 쌤도 마블 영화 거의 안 보는데 이 마블 영화들도 SF의 소재를 잔뜩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쪽에 보니까 이런 스타워즈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어, 과학적 요소와 모험, 신화, 전설을 한데 모아 잘 버무린 이런 모험담을 SF의 하위 장르에서는 뭐라 그러는데?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 신화, 전설, 모험, 신화, 전설 이야기는 따로 이렇게 있잖아. 그런 장르가. 근데 거기다 이제 뭘 결합시킨 거야? 과학적. 과학을 결합시켜가지고 쓴 거를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융합이에요, 융합. 어떠한 작품이 생겨나는 것들은 결국은 뭐 신화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를 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는 신화와 현실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과학을 또 갖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작품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신화하면 신화, 뭐 현실이면 현실, 과학이면 과학 이게 따로따로 놓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융합되어서 자꾸만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융합시켰느냐, 어떠한 비율로 융합을 시켰냐에 따라서 아주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시대가 좀 바뀐 거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분업이 최고의 미덕이었어요. 분업화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그 바늘을 하경이가 혼자 바늘을 만들어. 그럼 하루 종일 그 쇠를 갈고 뭐 다듬고 망치라고 해서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뭐 이든 10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5명이서 너는 뭐 쇠만 깎고 누구는 뭐 망치질만 해 누구는 뭐만 해 이렇게 하면 수백 개를 만든다는 거야. 그럼 5개씩 각자가 바늘을 완성돼 만든다면 한 사람이 10개씩 50개를 만드는데 5명이 분업체계를 하면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많은 그 바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분업의 힘이었고 우리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풍요로운 시대를 살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업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물질적 풍요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가난했을 때는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돈을 열심히 번단 말이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된 다음부터는 그 돈을 더 버나 덜 버나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돈 더 많이 번다고 우리가 세 끼 먹던 거, 네 끼 먹고 다섯 끼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분업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맥시멈 채웠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다시 이제 융합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융합의 그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3쪽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책을 53쪽 밑에 셋째 줄. 나중에 읽으면 53쪽 밑에 셋째 줄. 끝부분. 다양한 책을 지적거리다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읽으면 알 수 있을 듯한 책인지, 읽어도 어려울 지옥에서 온 책인지, 첫 번째라면 지금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쉬운 책만 읽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게 고민하면 사고가 점프하거든. 하지만 두 번째라면 과감하게 포기해도 괜찮아. 아,
까지 그래서 독서에 대한 SF 문학에 대한 조언인데 사실 이건 SF 문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경의 독서 생활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내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도전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책이 있고 이거는 뭐 도저히 내가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금 읽는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라고 이제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에너지 낭비가 너무 크다는 거야. 차라리 그런 책을 이 책의 저자는 포기해라 차라리. 그리고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건 도전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하기가 어떤 책을 골랐을 때 그 책의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단어 중에 한두 단어 모르는 거는 음, 읽을 만하다고 얘기를 해. 그 10단어 중에서 막 여섯 일곱 단어, 일곱 여덟 단어를 모르는 거야. 아는 건 두세 단어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책은 그냥 지금 자기가 읽을 때가 아닌 거야. 덮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나에게 맞는 책이 뭐냐, 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이제 팁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곳곳에 바로 이렇게 독서 방법론, 이 저자가 제안하는 독서 방법론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 아니다, 57쪽이 아니라 이 제목, 55쪽에 제목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얘기야? 어, 현실을 조금 풍자해서 현실 세계를 나타낸 SF. 그렇지, 풍자. 그래서 미래 과학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미래 과학 세계나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풍자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그 현실이 아닌데 현실을 얘기하는, 음. 그러한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있고, 그 다음에 59쪽에 장르 문학이 뭐야? 장르 문학은 약간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걸로 나뉘는 소설. 그렇지. 예를 들면, 판타지나 어, 그런. 그렇지. 추리소설, 공포소설, 무협소설, 로맨스소설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는 거, 그냥 소설이 아니야. 그럴 경우는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장르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저 이른바 장르 영화 또는 장르 문학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르 문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보고 60쪽이 뭐라고 그러는데? 코난. 응? 장르 네? 문학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말. 아, 60쪽. 순수 문학. 순수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그러면 장르 문학과 순수 문학이라는 부분에서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순수 문학이 더 문학적 이상이 높은 순수 문학이야말로 진짜 문학의 정수이고 장르 문학은 왠지 싸구려 느낌이 드는 아니면 사람들의 그 인기에 영합하는 인기만 끌려고 하는 대중성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작품성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틀이 있었어. 그렇게 바라보는 틀이. 근데 이 저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SF 문학도 지금은 완성도가 높고 그 자체의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들이 있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수 문학은 뛰어나고 SF 문학은 하찮고 이런 식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문학과 이렇게 장르문학으로 이렇게 서로 대체점이 형성되기도 하고, 사실은 순수문학과 관련되어서는 순수문학과 사실주의 문학이 대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해서 뭐 서정시를 쓸까? 인간의 아름다움, 음? 뭐, 이게 본질적인 고민, 이런 거를 다루는 거가 순수문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계급투쟁, 현실 조롱과 풍자, 그리고 현실의 문제점을 타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다. 음, 공산주의 문학 같은 경우가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목적을 하는 목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문학은 문학이 어떤 목적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문학은 그 문학 그 자체여야 된다. 라고 하기 음, 때문에 순수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아니다. 문학도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진보적인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 거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의견이 엇갈리면서 순수문학하고 이제 이런 사회주의 문학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대척점에서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그 대척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이라는 것들을 갖고서 이제 그 대척점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쪽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고전을 읽는다면 이 장르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시대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 고루한 내용이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불편하다면 꼭 고전을 읽을 필요는 없어. 짧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SF에도 이제 고전 SF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선생님 이 부분을 읽자고 한 이유는 고전 SF가 갖는 어떤 긍정적인 점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꼭 고전 SF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른바 고전이 일반적으로 그러다는 거야. 고전이 음, 뭐야? 오래된 뭐 단지 오래되면 고전이야? 중에 그를 그 오랫동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지. 오랫동안 그 살아남은 책이 사실은. 음,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만큼 이제 검증받았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세대를 넘어서 전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고전이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전에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현 세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이 고전의 한계를 또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에 첫째 줄부터. 작가의 스타일이 담겨 있어서 71쪽 첫째 줄. 아, 외국의 이야기를 읽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어. 번역은 새로운 창작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야.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글은 읽어도 읽어도 이상할 수 있어. SF 특성상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라면 더 어려워. 외국어로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를 맥락 있는 우리말로 다시 창작하는 건 정말 어렵지.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도 읽기에 스트레스를 줘. 이런 이유, 거기까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SF, 외국 SF를 읽을 것이냐, 한국 SF를 읽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꼭 SF를 빼고도 음, 우리가 외국 문학을 읽을 것인가, 한국 문학을 읽을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그래서 외국 문학을 읽음으로써 저는 한국 문학에서 벗어나서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읽음으로써 우리 어떤 그런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그런 긍정적인 점들, 세계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갖는다는 점들, 또 이제 외국 문학과 한국 문학에 어떤 그 안에 보편적인 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번역이 잘 못 되었을 때, 매끄럽지 않았을 때, 오히려 좀 어색함, 또 외국의 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배경시, 미국 문화에 대한 배경시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나라의 이야기들
이야기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독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학영이가 외국 문학을 읽을 것인가 한국 문학을 읽을 것인가 어떤 비율로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혹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야기와 작가를 잘 선택하고 만나는 작가를 늘려가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 작품마다 작가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학교니까 뭐 여기 책에 나오는 김치엽 작가 뭐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뭐 천상한 작가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도 있다고 그래 그쪽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작가들이 소재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글 쓰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측면이라서 그 작가 나름의 어떤 그런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작가의 작품들을 여러 작품들을 읽어봄으로써 그 작가의 그 스타일들을 파악해 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작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지. 내가 한 작가의 매력에 빠져서 그 작가의 작품을 내가 다 읽어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매니아층. 어? 그렇게 하는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다양한 작가를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한 작가를 만났으면 또 다른 다양한 작가들을 만나는 그런 방식의 독서도 있다는 거지. 주로 하경이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뭐야? 한 작가의 작품을 쭉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 스타일을 선호해? 아니면 이왕이면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고 싶어? 어, 약간 그 책이 엄청나게 좋았으면 그 한 작가의 다른 책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작가의 책을 읽기보다는 그냥 작가의 신경을 안 쓰고 재밌어 보이는 책을 고르는. 그렇지.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한 작가가 꽂히면 그 작가의 작품들 다 찾아 읽어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작가의 한계가 보여. 아, 이 음. 작가가 이거 한 얘기 또 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고 소재에 새로운 게 없겠구나. 이게 그런 게 이제 보이면 이제 다른 작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독서도 이제 쌤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독서법들을 정하고 다른 독서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때로는 받아들여서 다른 변화를 시도해보고 뭐 이런 분이 필요하지. 자, 넘겨서 74쪽에 장편 SF라고 되어 있는데 꼭 장편 SF뿐만 아니라 장편을 읽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75쪽에 여섯째 줄 뒷부분부터 시리즈의 평가. 시리즈의 평가를 살피는 것이 좋아. 장편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을 소설 속에서 보내야 하기에 읽는 사람에게도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이야.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뭘 만나게 될지 간단한 가이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 유명한 장편 SF에는 그런 가이드가 많아. 사람들의 서평이나 간단한 책 소개 글이 많고 그것이 시대별로 쌓여 있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보면 읽을 만한 소설과 그렇지 않은 소설을 구분하는 눈도 생겨. 사실 게다가, 거기까지. 그 사실 이 책 자체가 가이드 해주는 책인 거지. 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책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일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책,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이 어떠한 책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직접 부딪혀 보면 알 수 있지만 언제 그걸 다 직접 부딪혀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책 선택을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책들을 통해서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는 것들, 이것들도 이제 좋은 독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꼭 이 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그 것들이 또 이제 왜곡돼 가지고 옛날에 내 돈 내산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서 내가 사서 내 취향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부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된다는 걸 아니까 출판사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 자기들이 책 나눠주면서 써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책 선물 받았는데 그 책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해 주면 음, 어렵잖아 아무래도.
그리고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진실된 평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홍보, 마케팅 그런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얘기지.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중에 80쪽에 보면 엔솔로지라는 용어가 나와. 하긴 그전에도 엔솔로지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엔솔로지가 뭐래? 80쪽 아랫부분에. 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작가가 쓴 글을 묶어서 만든 작품. 이런 것들을 보고 엔솔로지라고 그래. 예를 들면 뭐가 엔솔로지일까? 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 청소년들에게 나오는 그런 주제하에서 여러 작가들이 그 새 학기 시작하는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라면 그걸 모아놓는다라면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앤솔로지. 엔솔로지라고 하는 것들. 그럼 그것들이 갖는 장점이 뭘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시선을 볼 수 있어요. 여러 시선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들이 바로 엔솔로지의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 82쪽에는 뭐가 나왔어? 영화랑 책. 영화와 책이 이제 동시에 출간되는데 보통 이제 책이 먼저 출간되고 그 책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근데 이제 가끔은 영화가 책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 작가가 써서 이제 영화하는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난 거야. 그럴 때 그 대박이 난 영화를 다시 이제 뭘로? 책. 책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뭘부터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지. 어때? 하경이는? 혹시 영화와 책, 뭐, 같은 것들 있는 거 본 적 있어? 사이언스 픽션은 아니지만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영화와 책이고 뭐부터 봐? 또 저는 해리포터를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영화는 안 봤고요. 아, 책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 음. 또 영화 먼저 봤던 건 레모니 스니켓의 무슨 그래서 그건 영화 보고, 그다음에 책도 봤어? 네, 어때? 네. 영화 보고 책 보니까. 약간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 영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더 영화를 볼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알기 때문에 책을 볼 때 그 각각의 장면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것과 영화라는 것들의 매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책에도 뭐 나오긴 했지만, 영화를 본다면, 책을 본다면 영화를 봤을 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 음, 그것도 이제 책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그 상상하고 막 할 수 있잖아. 음, 그걸 영화로 구현해 내는 데는 커다랗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책의 분량을 다 영화에 담을 수 없다는 거야. 영화는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짜리에다 그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책의 어떤 그런 방대한 내용, 자유로운 어떤 그런 내용을 영화에 짧은 시간에 넣기가 어렵다 보니까 군데군데 그 빠지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꾸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채워넣어가면서 읽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영화는 어차피 그 감독이 그 책을 재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해석이 훌륭하고 뛰어나다면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지만 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그래서 책과 영화가 그러한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화화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쉽게 말하면 음, 그 책에서 그냥 글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는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 그걸 마땅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거 다 커다란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생략되어 버리는 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끔 이제 책부터 먼저 보고 영화 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음, 많지만 때로는 그 영화 감독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재해석한 거야. 다시 음,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책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어쨌든 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건데 내 상상력을 더 뛰어넘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들 영화로 표현했더라면 그건 영화가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는 경우는 아까 하경이가 말한 대로 개강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을 읽기가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책을 단지 글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 배경지를 갖고 책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를 본 다음에 책을 읽을 수 쉬워진다.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본 다음에 책을 봤을 경우에 안 되는 아쉬운 점, 단점은 이미 스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팽팽한 긴장감 이런 걸 갖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책과 영화를 어떻게 조화시켜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95쪽 제목이 뭐야? 유명하다는 작가부터 읽어도 돼. 유명하다는 작가부터 책을 읽어도 될까라는 부분에서 역시 이것도 이제 책을 고르는 순서에 관한 그런 부분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에 관한 작품부터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약간 장점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유명한 작가면 유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만큼 책이 좋다는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자신과 취향이 맞지 않거나 기대했던 바가 커서 실망할 가능성.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작가가 유명했을 때는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이미 여러 사람들에서 검증됐다라는 점들, 그런 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사실은 다 개별적인 다른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음. 유명한 작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개성을 몰개서 개성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런 음. 점에서 이제 어, 아쉬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명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볼 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108쪽 밑에 내집 요즘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늘어나고 과학 대중서가 많아졌는데 이들은 최신 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을 조금 더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요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 넓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독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쌤이 이제 설명할 때 외국어하고 똑같다고 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어를 몰라. 그럼 다른 외국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가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잖아. 근데 통역이 있어서 통역을 해주면 이게 이런 뜻인 거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책이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한글을 읽어주지만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배경식이 부족하면 모른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어,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책과 나사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과학 역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자, 커뮤니케이터라는 그런 연결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보다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럼 이 책 자체는 사실은 SF 문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습니다. SF 문학에 대해서 낯설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쪽.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기에서 책은 사실은 보면 철저하게 개인적 행위야. 책은 음, 혼자서 자기 눈으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이해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함께 읽기를 했을 때 갖는 그런 특장점이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독서 모임의 핵심은 듣는 겁니다. 아, 독서 모임의 거기까지 듣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 줄부터 함께 읽는다는 거.
함께 읽는다는 건 그 무수한 독법을 경험하는 것이며 모든 다름에 내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럿이 함께 읽는 이유입니다. 자, 여럿이 함께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독서했던 방법들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읽기에 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2쪽 밑에서 넷째 줄 혼자. 혼자 공부하거나 혼자 책을 읽으면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통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될 우려가 있어.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의 좁은 생각이 집착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소름 끼치는 모습을 바로 아집이라고 해. 아집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럴 때 책을 매개로 만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에 나간다던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연히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4쪽에 두 번째 문단 중간에 SF를 함께 읽는 것도 SF를 함께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먼저 소설의 주인공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공과 배경을 이해하는가를 들어보는 것이 두 번째 경험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경험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느낌, 공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두 번째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20쪽에 SF 작가들의 마이너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 작가들이 쓴 작품, 소설 가면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수필 가면 수필,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작가들은. 근데 이제 때로는 그 작가의 고민의 일단을 드러낸, 그 작가가 자연적인 수필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작가의 작품의 그 밑바탕, 뿌리가 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작가의 작품들을 조금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에세이를 쓰다 보는 것들도 그 작가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역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4쪽 제목이 직접 써보자. 써보는 것 자체가 독서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쓰는 게 어떻게 독서의 행위가 되는 거야? 직접 소설을 쓰는 게 어떻게 소설을 읽어내고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써 보려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겠구나. 이거 어느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구나에 대한 공부가 되더라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자기가 아무래도, 그 소설을 읽을 때 어려운 점들, 이걸 이 작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을 써보는 것 자체가, 더 이제 SF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SF라는 어떤 그런 장르라는 부분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전통적으로 위인전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뭐 일반 단편 한국 문학 소설도 있고, 프랑스 영미문학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분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SF 사용설명서 봤는데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 역사에 관한 그 해설, 가이드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 거고, 뭐 생물학에 관해서 가이드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더 잘 읽기 위한 책, 이런 책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학영이가 이제 좋은 책을 선정을 해서 그 학영의 독서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 나가는 것들이 스스로의 독서를 위해서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학영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북 큐레이션이라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제 공유하고 소개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도움을 받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 책 볼 거야.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른바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경쟁이야, 경쟁. 음, 경쟁을 통해서 더 이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은 경쟁을 통한 각자부생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요즘에 이제 한참 모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또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 경제의 한 분야인 거지. 그래서 이제 주류는 아니고 완전 비주류야. 그래서 새롭게 대입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경이 수고 많았고 주말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그래.